태안하면 보통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 10중 8구는 끝없이 펼쳐진 해수욕장 아니면 서해의 아름다운 낙조 이런 풍경을 그리실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렇죠. 대부분 태안을 그냥 여름 휴가지 정도로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엮어보면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맞아요. 우리가 알던 태안은 정말 일부에 불과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 자료들은 단순한 장소 나열이 아니라 태안팔경이라는 틀 안에서 하나의 뭐랄까 서사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아, 서사라는 표현이 정말 딱이네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태안이라는 공간의 서사를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관광 명소 8개를 훑는 게 아니라 산이 어떻게 성곽이 되고 소나무 숲이 어떻게 궁궐의 일부가 되었는지 그 연결고리들을 한번 찾아보는 거죠. 아주 흥미로운 접근인데요. 그럼 그 서사의 첫 장부터 한번 펼쳐볼까요? 좋습니다. 첫 번째 장소는 백화산입니다. 자료에 보니까 태안의 진산, 그러니까 이 지역을 대표하는 산이라고 불리더라고요. 근데 사실 높이가 한 284m, 그렇게 높진 않아요. 동네 뒷산 정도죠. 네, 그래서 진산이라는 이름이 붙은 게 좀 의아하기도 했고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백화산의 진짜 가치는 높이가 아니거든요. 아, 그럼 공가요? 바로 위치와 시야에 있습니다. 정상에 딱 서면 태안반도 전체가 발밑의 지도처럼 쫙 펼쳐진다고 하잖아요. 네네. 이걸 군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요? 아, 어디가 취약하고 어디로 적이 들어올 수 있고 어디에 병력을 배치해야 할지 한눈에 다 보이는 거죠. 와, 처녀의 관제탑이었네요, 정말. 맞습니다. 살아있는 전략 지도였던 셈이에요. 단순히 풍경이 아름다운 산이 아니었군요. 네. 그리고 그 전략적인 중요성은 곧바로 두 번째 장소로 이어집니다. 바로 안흥성이군요. 그렇죠. 백화산에서 지도를 보면서 전략을 짰다면 안흥성은 그 전략을 실행에 옮기는 최전선기지였던 거죠. 조선시대의 수군 방어성이었다고 나와 있네요. 네. 여기가 왜 그렇게 중요했냐면요. 당시 한양으로 가는 세곡미, 그러니까 세금으로 거둔 쌀을 실은 배들이 지나가는 가장 중요한 길목이었거든요. 아, 그렇다면 단순히 영토 방어의 의미를 넘어서 국가의 경제 대동맥을 지키는 곳이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 왜구들의 주된 타겟이 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자료에서 백화산의 조망과 안흥송의 방어를 나란히 배치한 건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태안이 그냥 한가로운 어촌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경제에 직결된 전략적 요충지였다. 이걸 먼저 보여주고 시작하는 거죠. 아, 역사의 뼈대를 먼저 딱 세우고 나니까 그 위에 어떤 자연의 살이 붙어 있는지 더 궁금해지는데요. 그럼 분위기를 바꿔서 세 번째 장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로 안면송 숲이에요. 이 소나무 자료를 보니까 보통 소나무가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흔히 황장목이라고도 불렸는데 나무줄기가 곧고 빛깔이 좋아서 조선시대 궁궐이나 왕실의 배를 만들 때만 독점적으로 사용하던 말하자면 특등급 목재였어요. 특등급 목재요? 네. 경복궁 중건할 때도 이곳 안면송이 대량으로 사용됐다는 기록이 있고요. 와, 소나무 숲 자체가 하나의 전략 자원이었네요. 맞습니다. 안흥성이 군사적 요충지였다면 안면송 숲은 경제적, 건축적 요충지였던 셈이죠. 특히 바닷바람을 맞고 자라서 재질이 더 단단하다고 하는데 혹독한 환경이 오히려 명품함을 만들어낸 거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안면송은 인간의 철저한 관리와 자연의 실현이 수백 년에 걸쳐 빚어낸 합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합작품이라.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숲에서 산림욕을 하면서 힐링을 느낄 때 그건 그냥 피톤치드를 마시는 걸 넘어서는 거죠. 한 시대의 역사와 자연의 생명력이 응축된 기운을 느끼는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웅장해지네요. 자, 그 웅장한 숲을 지나면 드디어 우리가 아주 잘 아는 태안의 얼굴이 나옵니다. 네 번째, 말리포 해수욕장입니다. 아, 드디어 나왔네요. 네, 말리포 사랑이라는 노래 때문에라도 우리한테 참 친숙한 곳이잖아요. 그렇죠. 서해의 명사십리라는 별명답게 정말 넓고 고운 백사장이 인상적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재밌는 건 안면송과 말리포의 관계예요. 관계요? 네. 하나는 수백 년간 인간이 가꾸고 지켜온 비교적 정적인 아름다움을 가진 숲이죠. 그렇죠. 반면에 말리포 해변은 파도와 바람에 의해서 끊임없이 모습이 바뀌는 아주 역동적인 자연 그 자체고요. 아, 이 정적인 숲과 동적인 해변이 바로 곁에 공존한다는 점.
이게 태안 해안이 가진 독특한 매력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가만히 서서 역사를 품은 숲이랑 또 끊임없이 움직이는 바다를 함께 볼 수 있다는 거니까요. 그런데 태안의 자연이 이게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자료를 넘기다 정말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곳이 있었습니다. 바닷가에 사막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다섯 번째 장소, 신두리 해안사구 이야기입니다. 여기가 아마 태안 팔경 중에서 가장 이질적이고 충격적인 풍경을 보여주는 곳일 겁니다. 천연 기면물로 지정된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해안 사고인데요. 네? 말 그대로 고운 모래가 바람에 날려와서 거대한 언덕을 이룬 곳이죠. 사진만 보면 여기가 서해안인지 중동의 사막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예요. 자료에 대한민국 최대 규모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거든요. 길이가 약 3.4km, 폭은 최대 1.3km에 달하니까요. 와, 엄청나네요. 네. 그 안에 들어가면 사방이 모래 언덕으로 둘러싸여서 바다가 안 보이는 구간도 있어요. 정말 다른 세상에 온 것 같겠네요. 맞아요. 국내에서는 거의 유일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학술적 가치도 엄청나고요. 살아있는 생태 박물관인 셈입니다. 살아있는 박물관이라. 근데 천연기념물이라고 하니까 좀 조심스러운데요. 혹시 저 모래 언덕을 직접 걸어볼 수도 있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당연히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전체를 다 개방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탐방객들을 위해서 일부 구간에 나무 데크로 길을 잘 만들어놔서요. 아, 다행이네요. 네, 사구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그 신비로운 풍경을 충분히 가까이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렇군요. 육지에 그런 기이한 풍경이 있다면 바다 건너는 또 어떨까 궁금해지는데요. 여섯 번째 장소는 배를 타고 들어가는 섬, 가위도입니다. 네, 맞아요. 태안 팔경의 구성이 참 치밀하다고 느껴지는 지점이죠. 어떤 점에서요? 육지에서 가장 독특한 지형, 즉 사구를 보여준 다음에 곧바로 바다 건너 사람 손이 거의 닿지 않은 섬으로 시선을 옮기잖아요. 아, 그러네요. 이걸 통해서 태안의 매력이 해안선이라는 선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육지와 바다, 섬을 아우르는 면으로 확장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와, 정말 구성이 대단하네요. 가해도는 깎아지른 듯한 해안 절벽과 울창한 숲이 어우러져서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고요함을 느낄 수 있는 곳이라고 해요. 육지에선 바람이 만든 사막을, 바다에선 시간이 멈춘 섬을 보고 정말 극과 극의 매력이네요. 자, 이제 다시 육지로 돌아와서요. 이런 자연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어우러져 살아가는지 들여다볼 차례인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장소는 몽산포 해변입니다. 이 자료에서 말리포와 몽산포를 일부러 떨어뜨려 배치한 게 참 재밌어요. 왜죠? 말리포가 전통적인 관광형 해변, 그러니까 파라솔 밑에서 해수욕하고 노을 보는 곳이라면 몽산포는 완전 성격이 다르거든요. 맞아요. 자료를 보니까 가족과 체험이라는 키워드가 딱 보이더라고요. 끝없이 넓은 갯벌이 펼쳐져 있어서 갯벌 체험의 성지라고 불린다고요. 바로 그거죠. 말리포가 보는 바다라면 몽산포는 만지는 바다인 거예요. 아, 보는 바다와 만지는 바다. 비유가 좋네요. 네, 단순히 바다를 보는 걸 넘어서 바다를 직접 만지고 느끼는 경험을 하는 곳이죠. 게다가 넓은 소나무 숲이 있어서 캠핑장으로도 유명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태안의 해변들이 결코 획일적이지 않다는 걸 보여줘요. 어떤 사람은 서핑하러 말리포로 가고 어떤 사람은 아이들과 조개캐로 몽산포로 가는 거죠.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취향 따라 골라가는 재미가 있겠어요? 자, 이제 드디어 태안 팔경 서사의 마지막 장입니다. 자연 그 자체도 아니고 인간의 역사도 아닌 자연과 인간의 이야기가 하나로 웅축된 듯한 곳이더라고요. 여덟 번째, 할미 하라비 바위. 네, 바다 위에 우뚝 솟은 두 개의 바위가 마치 노부부가 마주보고 서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아주 애틋한 전설이 깃들어 있고요. 그렇죠. 먼 바다로 나간 남편을 하염없이 기다리던 아내가 돌이 되고 또 세월이 흘러 돌아온 남편도 그 곁에서 함께 바위가 되었다는 이야기. 이게 태안 팔경의 대미를 장식한다는 게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상징적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태안의 역사에서 시작해서 네, 백파산과 안흥성이요. 경이로운 자연을 거쳐서 안면송, 만리포, 신두리, 가해도까지요. 그리고 자연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삶, 몽산포까지 살펴봤잖아요. 네. 이 마지막 바위는 그 모든 것의 결정체예요. 바위라는 자연 위에 기다림과 사랑이라는 인간의 이야기가 더 쉬워지면서 비로소 평범한 바위가 아닌 태안을 상징하는 특별한 풍경, 즉 문화가 된 거니까요. 와,
자연과 인간의 서사가 만나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되는 순간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오늘 정말 태안이라는 공간을 완전히 새롭게 본 것 같아요. 정리해보면 산, 백화산, 성곽, 안흥성, 숲, 안면송, 해변, 만리포, 몽산포, 사구, 신도리, 섬, 가해도, 그리고 전설 속 바위까지 정말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네요. 맞아요. 그래서 자료의 마지막 문장이 이 모든 걸 관통하는 것 같아요. 태안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산, 성곽, 숲, 사구, 섬, 해변, 바위가 모두 공존하는 복합 해양 생태 지역이다. 아, 이 8개의 절경은 각각이 독립된 명소이면서 동시에 태안이라는 하나의 유기적인 생명체를 구성하는 필수적인 세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지금의 태안이 될 수 없었겠군요. 그렇죠. 오늘 이 자료들 덕분에 태안은 이제 제게 그냥 해수욕장이 예쁜 곳이 아니라 역사와 자연과 사람이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는 아주 입체적인 공간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런 상상을 한 건 제안해보고 싶어요. 네, 어떤 상상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8개의 풍경은 사실 각자 떨어진 점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하나의 거대한 그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말이죠. 연결된 그림이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주 오랜 옛날, 저 백화산의 바위가 부서져 만들어진 모래알 하나가 수만 년의 세월 동안 바람에 실려와서 지금의 신두리 사구를 이루는 일부가 되었다면 어떨까요? 와, 상상만 해도 스케일이 엄청나네요. 또 이런 건 어떨까요? 저 멀리 안흥성을 지키던 어떤 병사가 밤바다를 바라보면서 고향의 아내를 그리워하다가 저 멀리 보이는 할미 하라비 바위를 보며 그 애틋한 전설을 처음 만들어낸 건 아닐까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오늘 들으신 8경의 조각들을 자신만의 상상력으로 연결해서 새로운 태안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태안이라는 공간이 또 얼마나 새롭게 다가올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아주 즐거운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